근데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감상글하고 에세이가 헷갈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오라고 하는 거 뭐예요? 독서 감상글이에요. 책을 읽고 나면 글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혜숲에서 쓰는 에세이는 정말 잘 쓰는 것 같은데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 내준 주제는 잘 못 써. 저기 담임 선생님들한테 혹시 그런 질문 많이 안 하셨나요? 내가 지혜숲에 글은 잘 쓰는데 일기는 개떡같이 쓰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린 얘기를 하죠. 그게 왜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면 지혜숲에 와서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써가지고 오고 여기서 발표하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이 그러면 이 친구의 역량이란 말입니다. 쓰는 역량. 근데 이 쓰기 역량이 왜 학교에서 주제가 내주면 달라지지? 사유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지혜숲에서는 다각적으로 이 아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유의 자극들이 이루어지죠. 수업 중 내내. 그것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든 동료 친구들을 통해서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내준 주제는 그냥 딱 들고 책을 읽고 나서 뭔가 이렇게 사회 과정 좀 가지고 쓰면 좋은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조금 도와주면 좋겠죠. 도와주는 비법은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감상글하고 에세이가 다르죠. 그러나 에세이도 책을 읽고 나서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독서 에세이도 독서 감상글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감상글하고 에세이가 어떻게 퀄리티가 다른가를 제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에세이가 뭐냐를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 그 미셸 몽테뉴, 프랑스의 사상가죠. 몽테뉴의 수상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수상록이 번역하면 에세이예요, 에세이. 프랑스에서는 에세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 몽테뉴가 말년에 자신의 저택에서 자신의 독서 생활, 개인적인 어떤 소소한 경험들, 체험들, 자, 이것들을 담아놓은 글을 편집해서 책으로 냈죠. 그게 수상록이거든요. 자, 근데 정의를 내려보면 이제 이런 거죠.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형식은 선택해서.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어. 논설문은 에세이로 표현하면 아카데믹 에세이죠. 자, 그 다음에 유연하게 내면을 드러내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글이 바로 에세이입니다. 자, 아도르노라는 독일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세이스트는 이제 에세이를 쓰는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도 에세이스트죠. 꼬마 에세이스트. 자, 순간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자, 그리고 다각도에서 대상에 대해 몰두하고 자기가 본 것을 마음의 눈에 집중시키는 사람.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에세이를 탄생시킨다는 거거든요. 자, 감상글과 에세이의 차이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텍스트로 해야 어머님들이 말하기 편하니까. 자,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우리가 노인과 바다를 끝까지 다 읽어보진 않았어도 알긴 알아. 왜? 도전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유명한 명문장. 인터넷 검색하면 저 문장이 맨날 나와요. 인간은 부서질지언정 내지 죽을지언정 뭐 하진 않아? 굴복하진 않는다. 저 문장을 볼 때마다 저는 겸허하게 반성합니다. 저는 죽기 전에 굴복할 거예요. 저는 3.1운동 그 시기에 안 태어났어야 해요. 죽는 건 무섭잖아. 자, 그런데 그런 인간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이에요. 자, 이 작품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늙은 노인 산티아고는 아주 베테랑 어부예요. 자,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신식 도구들을 들여서 고기잡이를 하는 젊은 어부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자, 막 금을 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도구들 있잖아요. 이런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물고기 잡이하는 어부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물고기를 너무 오랫동안 못 잡았죠. 한 텍스트에서 84일? 거의 이제 3달여 가까이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어느 날 바다에 나가서 대어 한 마리를 낚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힘겹게 낚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 상어를 만나. 상어가 그거 다 뜯어 먹어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산티아고가 이 대어의 뼈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스토리 끝. 아주 단순하죠. 자, 근데 이 작품이 왜 시대를 뛰어넘어서서 고전으로, 불후의 고전으로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을까? 자,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린 여기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노인과 이 노인이 사투를 벌이고 살아가는, 오히려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오랜 세월 동안 보내왔겠죠. 그 바다가 어떤 의미지? 자, 이것의 깊은 의미들을 해석하고
그 고전 속에 등장했던 일개 노인인 산티아고가 그냥 한 명의 노인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어떤 인간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자, 이 수업을 중학교 2학년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노인과 바다를 읽고 감상글을 쏘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남자친구가 쓴 감상글이 하나 있고요. 지읒숲에서도 중학교 때 노인과 바다를 수업을 합니다. 똑같은 중학교 2학년 남자예요. 왜냐면 성비가 다르면 쟤는 여자니까 더 잘 썼을까 이럴까봐 내가 똑같이 남자애들로 골랐어요. 자,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일반적인 감상글하고 했어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제가 스토리는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어떻게 구했냐. 왜냐면 우리는 감상글을 쓰는 수업은 아니니까요.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노인과 바다 독서 감상글 하고 치잖아요. 그럼 쫙 올라옵니다. 제가 여러 편 읽어봤죠. 자, 읽어봤더니 다 똑같아요. 쫙 스토리 줄거리 요약해놓고 밑에다가 노인의 끈기와 인내심에 대한 본인의 감탄,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끈기 없음에 대한 반성, 한 3줄, 4줄. 얘가 제일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퀄리티 있는 독서 감상글 지금 하나 쌓아온 거예요. 요즘 미디어 세대는 우리 아이들은요, 감상글도 쉽게 구해. 자, 밑에만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노인이 가엾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리 고기를 상어에게 빼앗겼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노력하는 노인의 자세에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진 것을 얻은 것 같다. 노인의 자세에서 나도 배울 것이 많았던 것 같다. 예를 들면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라든지 급하게 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 또는 이틀 동안이나 큰 물고기와 싸워 지쳤으면서도 상어와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 같은 것들 말이다. 여기까지 좀 비슷하거든요, 소감이. 근데 얘는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 책을 다 읽으니 갑자기 내 머릿속에 노인과 바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노인이 겪는 괴로움과 아픔, 그리고 외로움까지도 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다. 이건 실제로 이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아마 이 감정이입적 사고요, 공감하는 능력이 좀 있는 남자친구인 것 같죠? 자, 그리고 또 마음에 소년의 따스한 마음까지도 전해졌대요. 이 정도 쓰면 베스트하죠, 감상글. 자, 우수한 독서 감상글 골랐던 것 중에서, 자, 그리고 하나 에세이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독서 에세이. 자, 이거 이제 지읒숲에서 수업을 하고 쓴 에세이입니다. 위에는 생략. 자, 힘들게 잡은 청새치의 뼈만 마주하게 되었던 산티아고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는 왜 아무 쓸모가 없는 뼈를 버리지 않고 가져온 것일까?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바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청새치를 잡게 되었을 때의 쾌감, 그리고 청새치를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던 땀방울 하나하나까지도 노인에게는 청새치의 살점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와, 일단 감상글하고 다른 거 뭐가 등장해요? 질문이 있죠. 자, 근데 저 질문은 누구를 향해 있는 질문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내면의 사유를 아웃풋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내가 있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반성했어, 이게 아니에요. 자, 주인공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아웃풋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나아가고 있죠. 나의 바다는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는 경쟁의 바다이다. 그 경쟁의 바다에서 내가 낳고 싶은 물고기는 꿈, 성적, 성취이다. 하지만 나에게도 분명 상어의 존재가 등장할 것이고 내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아마도 나에게 그 상어는 라이벌, 스트레스, 패배감, 질투심 등일 것이다. 특히 나는 무언가를 끝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즉 패배감을 겪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걱정이 좀 있는 거죠. 자, 나의 목표 꿈을 향해 노력해보지도 않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나의 모습은 노인 산티아고와 정반대되는 것 같다. 자, 이 친구의 뒷부분의 감상이죠. 이야기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제 초등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입시 경쟁이 시작이 되죠. 학원 개수도 늘어나고 공부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성장 호르몬은 뽕뽕 뿜어져 나와서 잠은 많이 없는데 엄마는 잠만 잔다고 구박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아이들은요 잠자면서도 고민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 바다는 경쟁의 바다예요.
자, 근데 이 경쟁의 바다에서 나도 낳고 싶은 대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순조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어 같은 존재가 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 상어가 라이벌, 친구. 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자기가 혹시 겪게 될 수도 있는 그 패배감. 그리고 또 질투심. 이런 것들이 이 친구한테는 상어고 극복해야 될 대상인 거죠. 자, 텍스트 하나를 읽고 나서요. 그냥 스토리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세이는. 자, 텍스트를 읽고 나서 자기 삶을 뭐예요? 철저하게 들여다보죠. 에세이스트는. 자, 이게 바로 독서 감상글과 에세이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에세이를 잘 써야 되겠잖아요. 자, 그래서 에세이성을 결정짓는 요소들, 자, 이건 뭐냐면 에세이다움, 에세이스러움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에세이를 잘 쓸 수 있을까? 자, 그 첫 번째 능력,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될 능력이 뭐냐? 그거는 바로 관찰입니다. 그래서 지우스펫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예요? 관찰 800 수업하죠. 지금 현재 1, 2학년 친구들은 아마 이 프로그램을 들어갔거나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왜 에세이를 쓰는 사람한테 관찰 능력이 중요하냐? 자, 이 밑에 지금 알랭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죠. 자, 여행의 기술에 나온 한 대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방고우가 프로방스에 머문 지 몇 년 뒤 오스카 와일드는 휘슬러가 안개를 그리기 전에는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는 말을 했다. 마찬가지로 방고우가 사이프러스를 그리기 전에 프로방스에는 사이프러스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방고우가 없었다면 올리브나무 역시 지금처럼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전날 내 눈에 띄었던 올리브 숲을 땅 닮아간 덤불로 치부해버렸다. 그러나 방고우는 노란 하늘과 태양과 올리브나무, 올리브 숲에서 올리브의 줄기와 잎의 모양을 도드라지게 끌어냈다. 자, 원래 저 프로방스에는 사이프러스 나무도 올리브 나무 숲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 자, 누가 있기 전에? 방고우가 있기 전에. 자, 방고우가 그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 관찰을 했던 것이죠. 자, 관찰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열심히 듣고 있네. 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살펴보는 거죠. 목적의식적으로. 자,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과 개성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갖고 있는 정체성마저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나한테 의미부여가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을 제일 잘하는 그 나이가 언제일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가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 호기심이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정말 많아요. 엄마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산만함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지적인 호기심이죠. 알고자 하는 요구 같은 것이고. 자,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죠. 자, 이 관찰의 세계, 이제 관찰을 위한 온몸의 감각이 다 열려져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관찰을 잘할 수 있는 이제 질문, 마법의 질문 세 가지를 우리는 지혜숲에서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뭘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을 할까예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명글도 쓸 수 있어요. 자, 아이들하고 이제 이 과정을 훈련을 하거든요. 자, 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개의 정체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개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개는 뭘 가지고 있죠? 그렇죠. 발달한 귀를 가지고 있죠. 자, 또 개는 뭘 가지고 있죠? 냄새를 잘 맡는 코를 가지고 있죠. 또 개는 뭘 가지고 있죠? 잘 달릴 수 있는 발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잘 들을 수 있는 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는 뭘 할 수 있죠? 잘 달릴 수 있겠죠. 잘 맡을 수 있겠죠. 잘 들을 수 있겠죠.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 수 있죠. 낯선 사람을 보면 짖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또 여기에서 그것의 정체성,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는 인류의 가장 오랜 친구죠. 동반자고. 그래서 인류가 가장 처음에 길들였던 가축이 개죠. 물론 가장 먼저 먹었던 가축도 개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으로 아이들하고 지혜숲에서 관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대상의 특징을 잡아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남편 갖고 한번 해볼까? 어머님들
남편을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실례니까 내 남편 갖고 할게요. 자, 우리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다행이죠. 나만 일하면 안 되겠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자,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은 두둑한 지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왜 그렇게 현금을 중요하게 여기죠? 저희는 카드만 들고 다니는데 남자들은 꼭 그 현금을 지갑 안에 넣죠. 근데 돈에서 몇 장 뽑아가지고 올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은 뱃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해야 되니까 뱃살이 갈수록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남편은 뭘 할 수 있다? 자, 우리 남편은 크게 웃을 수 있고요. 자, 우리 남편은 잘 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도 정말 저보다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은 드라마를 보면서 저하고 함께 울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더니 본인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는 것 같대요. 전형적인 이 약간 그 마초기의 남자거든요. 근데 40대 이렇게 중반 넘어가더니요. 저하고 같이 드라마 보면서 울어요. 자, 그래서 제가 결론 내죠. 남편의 상태에서. 아, 남편은 평생 나의 반려자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참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버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대상의 정체성을 잡아낼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자, 그것의 특징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웃음에 대해서 관찰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에세이를 쓰거든요. 자, 여기 분당이라는 친구 에세이예요. 자, 웃음은 나쁜 기억을 지우는 지우개다. 그 마법의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금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친구들과 하하호호 까르르 웃으면 내 머릿속에 있던 나쁜 기억들이 스르르 지워진다. 웃음은 나쁜 기억을 지우는 힘이 있다. 자, 웃음은 마음을 여는 열쇠다. 동생이 나한테 화나서 징징거릴 때 얘는 어린데 동생은 더 어려서 더 징징거린대. 자, 내가 다가가서 살며시 웃어주면 다시 마음을 열고 논다. 웃음은 마음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웃음은 엄마로부터 날 구해주는 일을 한다. 엄마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머리에 불이 나기 직전에 웃음이 없었다면 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직전에 웃음이 엄마를 웃게 한 것이다. 겨울의 웃음은 추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일을 한다. 웃음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 웃음은 알맞은 친구다. 엄마가 그나마 화가 안 난 거지. 엄마가 야단치고 있는데 웃으면 어때요? 너 왜 웃냐? 그거 신경질하잖아요. 뭐 고개 숙이고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너 왜 말 안 해? 대답해야지.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러잖아. 이 엄마 착한 엄마 같아요. 자, 그런데 웃음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 추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뭐 해버려요? 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웃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아이가 지금 글을 쓰고 있죠. 지읒은 놀라운 것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또 에세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낯설게 하기예요. 우리 어머님들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는가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 국어 시간에 이 개념 배웠었거든요. 그 러시아의 시클로프스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낯설게 하기라는 저 이제 기법이죠. 어떤 사고 기법. 자, 저것을 제안을 했는데 낯설게 하기를 우리가 공부했던 단원이 뭐였을까요? 저 낯설게 하기가 필요했던 게 시였어, 시. 자, 근데 이 낯설게 하기가 지금 이제 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유 기법 중에 하나의 메이크 스트레인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한 것도 의문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읒숲은 명화 텍스트를 많이 활용하죠. 지읒숲에서 만나는 화가들의 그림이에요. 자, 첫 번째는 살바도르 달리의 바다까지의 전환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르네 마그리트의 붉은 모델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마르셀 드시앙의 샘입니다. 샘. 얘는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변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 미술 전시에 내놨다가 난리가 났었죠. 자, 그리고 그 옆에가 또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네 작품을 딱 본 순간, 이 이미지를 만난 순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딱 본 순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징그러워. 좀 낯설고요. 그 다음에 또 왜 저렇게 해놨지? 신발을 그리려면 끝까지 그리고 발가락을 그려놓고 이상하잖아. 발가락 양말은 있습니다만. 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그쵸. 바로 메이크 스트레인지는 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을 낯설게 만듦으로써 사유하게 만들죠. 자, 이 화가들의 공통점은 초현실주의 화가예요. 자, 예술은 보통 어때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예술 작품은 아름다워야 돼. 이거는 기본적인 통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초현실주의 화가들은요,
예술 작품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 통념을 깼어요. 예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리고 실제로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이 화가가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해볼까요? 뭐 이런 거죠. 왜 마그리트가 지금 신발을 그릴 때 배가락까지 같이 그렸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신발이 발이야? 자, 몇 가지 애들하고 이런 거 이야기해보면 애들은 정말 기발하게 얘기 많이 해요. 인류가 맨 처음부터 신발 신고 다녔던 건 아니겠잖아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두발 걷기를 이제 시도해서 이제 마침내 두발 걷기가 성공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먼 거리로 이동을 해. 자, 근데 이제 점점점 인간의 몸이 이전의 동물일 때하고 다르게 진화를 했겠죠. 자, 그 연약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신어요? 신발을 만들어 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발은 일종의 발의 확장인 거죠. 자,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낡은 신발이라면, 자, 이 낡은 신발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굳은 살이 박힌 발. 자, 신발로 그 사람의 뭐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삶을, 인생의 궤적을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내가 해석한 거야. 답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메이크 스트레인지를 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에세이가 잘 나옵니다. 자, 그것을 다른 영역에서 시도했던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이 사람의 시를 한 편 볼게요.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입니다. 자, 어머님들 역사하면 떠오르는 낱말이 뭐예요? 일단 역사. 역사는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떠오르지? 어떤 시대들도 떠오르고 유물이나 유적이나 또는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왕이나 또는 이순신 같은 유명한 장군이나 장인실 같은 아주 유명한 발명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유물 유적들을 떠올리잖아요. 자, 이게 역사하면 보편 또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인데 지금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낯설게 하기, 이 메이크 스트레인지를 역사 영역으로 지금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까 그 메이크 스트레인지가 예술에서는 창의성을 불러일으켰다면 여기에서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합니다. 자, 중간중간만 한번 볼까요? 건축 노동자들은 황금빛 찬란한 도시 리마의 어떤 집에서 살았던가? 자, 그 다음에 만리장성이 완공된 날 밤 벽돌공들은 어디로 갔던가? 우리 세계사 수업할 때 만리장성 얘기하는데 중국 여행간 애들이요 막 이야기하다가 만리장성을 건설할 때 그 건설 노동자들이 뭐 거기 뭐 묻히기도 하고 막 어쨌든 막 이런 이제 에피소드들이죠. 막 그런 얘기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 선생님 울음소리 안 들리던데요. 막 이러면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자, 주목하고 있는 거지 벽돌공들을 역사 속에서. 자, 로마의 황제들은 누구를 정복하고 개선했던가? 자, 끊임없이 노래되는 비잔틴에는 시민들을 위한 궁전들만 있었던가? 이런 거지. 넘어가 볼까요? 젊은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했다. 그는 혼자서 해냈을까? 우리가 전혀 의문을 갖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인식된 역사죠.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건 흘러간 과거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만나게 하는 건 우리가 만났었던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죠. 유물로서 남아있는 역사입니다. 자, 이것들은 취사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는 망각된 역사도 있겠잖아요. 기록되지 않는 역사가 있겠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자, 망각되고 소외된 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죠. 자,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에세이를 쓰면 또 일반적인 에세이하고 다르겠죠. 자, 세 번째 방법. 자, 이 디아더스라는 이제 영화, 요즘은 중고등학교, 초등도 마찬가지지만 연극이나 영화 텍스트들이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디아더스는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반전 영화 제목이 뭐예요? 그치. 식스센스. 소름 확 돋죠?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저 여주인공 있잖아요. 저 여주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제 3명의 하인이 찾아왔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배경인데, 근데 이제 그 하인들이 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정체 모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집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이 덮개 닫아놨는데 갑자기 열려있다거나 막 쿵쾅쿵쾅 소리가 들린다거나. 자,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이 죽은 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낯선 자라고, 낯선 정체라고 여겼던 자들이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쭉 저 여주의 눈을 따라서 영화를 보겠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성경책도 읽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우아하게 앉아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전혀 그자가 죽은 자라고 생각을 안 해. 우리가 생각하는 유령은 어떤 존재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 열고 막 이렇게 들어올 필요도 없어. 그냥 쑥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아까 그 하인 중에 밀즈라는 부인이 있거든요. 산자와 죽은 자가 뭐 해야 돼? 같이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 The others, 이 뜻이 타자라는 뜻이거든요. 철학 용어입니다. 타자들, 다른 사람들. 어머님들이 늘 같이 모여다니는 엄마들은 우리지. 하지만 어울리고 싶지 않은 엄마들도 있잖아. 그러면 그 엄마들이지. 그게 타자예요. The others. 자, 근데 이 타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에세이를 잘 쓰는 친구들의 특징은 통합적 사고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혜숲에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죠. 자,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요, 문학과 예술과 철학과 역사 이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 타자를 텍스트로 다루는, 초점으로 다룬 텍스트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통합해서 사고를 하는 거죠. 타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키플링은 정글북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쓴 작가예요. 영국 제국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자에 대해서. 자, 우리는 허약하고 열등한 민족을 보살필 책임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네. 그러니 타락하고 멈춰서 있는 동양 문명에 새로움을 불어넣기 위해 서양의 참여가 필요해. 암흑의 대륙에 사는 아프리카인은 오직 유럽인과 만남을 통해서만 나아질 수 있지. 노예제는 아프리카의 기독교와 문명을 전파한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수단이라네. 자, 타자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 저건 유럽인들의 관점이잖아요. 자, 자신들의 눈에 타자인 아시아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열등해. 자신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억압하고, 강제하고, 규제하고, 배척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유럽 제국주의의 정책들을 쭉 펼쳤던 거죠. 자, 타자에 대한 배척하는 어떤 스탠스,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자, 다른 텍스트에서는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입니다. 자,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 저 그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관찰해보세요.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하늘은 환한데, 낮인데, 땅은요, 밤이죠. 자, 낮과 밤이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데요. 있죠? 조금 더 먼 뷰에서 보세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에는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자, 낮과 밤은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것들이 함께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마그리트가 또 타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타자성에 대해서. 자, 그리고 도덕경, 노자가 이제 한 이야기예요.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전제로 성립하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대며 악까지는 서로를 뒤따른다. 자, 도덕경에서 노자가 타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타자가 있어야 뇌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응은 물순응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물순응이라고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 문제 출제위원들이 그럼 이번에는 불순응을 사실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제 키가 작아 보이는 건 저보다 더 큰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저보다 작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기가 공부를 이웃집애보다 못해요. 이웃집애가 잘하니까 그런 거겠잖아요. 근데 이웃집애가 공부를 못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나하고 친한 엄마 애가 공부를 만약에 잘한다면 속상하지, 비교하니까. 자, 타자라고 하는 것들은 노자의 사상으로 보면 현재의 내가 있게 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어떤 자들은 타자에 대해서 배척하는 입장과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자들은 타자와의 공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은 그 아이의 몫인 거죠.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타자를 마주할 것인가. 자, 그래서 지혜숲에서 한 아이가 타자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는데 길게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파란 것만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겐 동일자보다는 타자가 더 많다. 그만큼 적을 많이 두고 있다는 소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게 되는 것일까? 현대인들의 고독과 소외감을 뭐에서 찾고 있어요? 타자에 대한 태도, 배척하는 태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다루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자기하고 좀 달라, 차이가 있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아, 그 엄마 나하고 스타일이 너무 아니야. 그러면 안 만나고 싶잖아요. 자, 근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갈등은 나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생기진 않거든요. 법륜 스님도 이야기했어. 자, 뭐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 타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나한테는 뭐야? 스승이에요. 자,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내가 그 대상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예요. 안 보는 것도 방법이죠. 물론 회피도 방법입니다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왜냐면 세상에는 천지야.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 근데 이제 그 타자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자,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나를 반성해 볼 수도 있고 또 비춰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친구가 중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내가 디아더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디아더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처참하게 길에서 나뒹굴고 있는 광고지 한 장이 지나지 않는 기분을 느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걸까? 나만 타자들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애들도 나를 타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되게 웃겨. 자, 마지막에. 차이점을 찾아도 그냥 몇 분 찾아다녔던 연필 한 자루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 한다. 타자를 찾기보다는 동일자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바뀐 관점이 행복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안겨줄 것이다. 나하고 다르니까 난 쟤랑 싫어. 자, 이렇게 자꾸 거리 두다 보면 삶이 더 피곤하고 외롭고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차이를 찾아내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들보다 나하고 같은 점들을, 다르지만 같은 점들을 더 많이 찾아보자라고 이 친구는 선택한 거죠. 자, 이 친구의 관계들이 떠오르신가요? 아마 다른 친구들 안에서도 공통점들을 찾아가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겠죠. 관계하려고